독수리가 팔꿈치까지 올 만큼 키가 크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딱히 아니었는데 얘기가 나와서 해봤네요.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독수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요. 지구를 돌아다니는 가장 큰 독수리 중 하나인 하스트 이글을 소개해드릴게요. 날개 길이가 무려 최대 3m, 무게는 최대 100kg에 달합니다. 일반 자동차 타이어와 맞먹는 무게죠. 뉴질랜드에 서식하던 독수리는 13세기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성기 시절엔 이 놀라운 새는 최고의 포식자였어요. 모아처럼 날지 못하는 큰 새의 새끼를 사냥하곤 했습니다. 이 새는 키가 약 3.6m, 몸무게가 200kg에 달할 정도로 튼튼한 새였어요. 하스트 독수리가 어떻게 그렇게 커졌을까요? 그 이유는 주변 환경의 먹이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조상은 숲에 살던 작은 새였지만 숲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초원이 넓어졌어요. 따라서 독수리는 더 큰 먹이를 사냥하는 데 적응해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독수리의 날개는 더 커지고 발톱은 더 강력해져서 더 큰 새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하스트의 독수리는 또한 매우 똑똑했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독특한 사냥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쫓아가는 대신 먹잇감이 물을 마시러 강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습해 발톱으로 잡아채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냥 방법은 효과적이었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큰 먹잇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또한 이들의 부리는 다른 독수리보다 훨씬 커서 먹이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독특한 신체적 특징이 있었어요. 하스트 독수리는 최대 45kg의 무게의 먹이를 땅에서 들어올려 멀리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았다고 합니다.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새가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꽤나 무력한 낭만주의자였어요. 하스트 독수리는 고독한 사냥꾼이었으며 과학자들은 이 새가 평생 짝짓기를 했다고 믿습니다. 두 파트너는 종종 외딴 둥지를 공유했고 때로는 보호를 위해 절벽 아래 숨기도 했어요. 독수리는 과거 뉴질랜드 원주민들에게도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그들은 종종 독수리의 깃털을 옷과 장식에 사용했죠. 또한 독수리는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주기도 했죠. 다른 많은 멸종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하스트 독수리도 결국 먹이가 부족해져 사라졌어요. 하스트 독수리가 저녁 식사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모아라는 다른 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냥으로 인해 모아의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자 하스트 독수리는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먹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거대한 새는 뉴질랜드 자연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일깨워줍니다. 또한 진화가 어떻게 한 종을 환경에 완벽하게 맞도록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모아새에 대해 궁금해지셨죠? 타조의 거대한 사촌을 상상해보세요. 이 새도 뉴질랜드에서 수천 년 동안 살다가 14세기경에 멸종했어요. 그리고 정말 덩치가 컸어요. 목이 길고 머리가 작았고 부리가 있고 초목을 뜯어먹는데 사용했죠. 새였을지도 모르지만 날개가 작아서 날개에는 쓸모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식자에게 새가 더 크게 보이도록 균형을 잡는 데 사용됐죠. 모아는 뉴질랜드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 살면서 양치류, 관목, 나뭇잎 등 다양한 식물을 먹었습니다. 부리로 나무의 잎과 가지를 뜯어먹는 완전 비건, 즉 초식 동물이었어요. 모아의 식단에는 땅이나 낮은 덤불에서의 씨앗, 과일, 열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모아는 혼자 또는 작은 무리를 지어 사는 고독한 동물이었습니다. 낮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매우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주요 포식자로는 하스트 독수리만큼 모아를 겁나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했는데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토양에 풍부한 영양분과 식물 씨앗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최초로 정착한 인류는 13세기경에 이 섬에 도착한 마오리족이었어요. 마오리족은 식량 공급원으로서 모아새의 중요성을 금방 깨닫고 고기, 깃털, 뼈를 얻기 위해 모아새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아새의 개체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마오리족은 농업과 정착지를 위해 넓은 지역의 숲을 개간해서 모아새의 서식지를 변화시켰고 이는 모아새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4세기에 이르러 모아는 멸종했어요. 코끼리 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과거의 거대한 새 목록을 마무리할 수 없죠. 이 새 역시 17세기에 멸종할 때까지
마다가스카르 섬에 살았던 날지 못하는 대형 새였어요. 키는 최대 3m, 몸무게는 최대 500kg에 달해 현존하는 가장 큰 새 중 하나였죠. 사람들은 16세기에 이 튼튼한 생물을 처음 보았고 자연주의자들과 수집가들의 매혹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새는 두꺼운 회갈색 깃털과 긴 목,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됐어요. 다리는 두껍고 튼튼했으며 각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끝나는 3개의 발가락이 있었어요. 그 키와 힘에도 불구하고 코끼리 새는 초식동물이었고 매일 메뉴에는 과일, 잎 및 기타 식물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속도에 관해서는 이 새를 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해야겠어요. 이 새는 느리게 움직이는 새로 대부분의 시간을 먹이를 찾으며 보냈습니다. 덩치가 크고 위풍당당했지만 특별히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인간과 교류하는 일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수줍음이 많은 새라 야생에서 코끼리 새를 보기란 매우 어려웠죠. 코끼리 새 알은 너무 커서 마다가스카르 원주민들이 요리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또한 가족 전체에게 한 번에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한 알의 둘레가 최대 76cm에 달하고 무게가 100kg에 달할 정도였어요. 코끼리 새 깃털은 또한 매우 두껍고 단열성이 뛰어나서 추운 날씨에도 생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혀도 마찬가지로 특별했는데 새 한 마리당 혀가 눈에 닿을 정도로 길어서 스스로 몸을 단장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코끼리 새는 17세기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18세기에 공식적으로 멸종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멸종 이후 몇 세기 동안 정식 확인되지 않은 코끼리 새 목격 사례가 몇 차례 있었고 일부 과학자들은 마다가스카르 외딴 지역에 코끼리 새 무리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코끼리 새는 과학과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 중 가장 컸던 코끼리 새의 알은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되어 현재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생물은 수많은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고 날지 못하는 다른 새들의 생태와 진화를 이해하는 모델로도 사용되었어요. 문학에서도 코끼리 새는 많은 이야기와 전설의 소재가 되어 왔고 종종 강력하고 신비로운 생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코끼리 새는 너무 커서 한 번에 한 알만 낳을 수 있었고 알을 옮기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컸다고 해요.